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제 편안히 자세를 잡고 눈을 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가장 먼 경계로 여행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의 이 수면 강연은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심오하고 어쩌면 가장 불안감을 주는 미스터리를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우주의 거의 10%를 구성하지만 직접적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그 힘, 바로 암흑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계에서조차 좀처럼 감히 소리내어 묻지 않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 도처에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만약 지성칠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우주의 팽창이 단순한 비인격적인 물리 현상이 아니라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식의 의지적 행위라면 말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과학과 철학의 경계선에 있는 가설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어쩌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막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입니다. 이 이론은 중력을 단순한 힘이 아닌 시공간 자체의 휘어짐으로 묘사했죠. 하지만 그의 방정식은 예상치 못한 결론을 낳았습니다. 우주는 정적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력 때문에 팽창하거나 수축해야만 했죠.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처럼 아인슈타인에게도 불안정한 우주라는 개념은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정식을 수정하여 우주를 영원하고 불변하게 만들기 위해 이른바 우주 상수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중력적 인력을 상쇄시키는 일종의 가상적인 반중력, 반총리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시대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으며 우주는 실제로 팽창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즉시 자신의 아이디어를 철회하며 우주상수를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개념은 잊혔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만 중력은 당연히 그 팽창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마치 위로 던져진 돌이 속도가 느려지다 결국 떨어지듯이 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세기 말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감속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바로 이때 그들은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실수를 망각으로부터 불러냈고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때는 1990년대 후반. 솔 펄머터가 이끄는 팀과 브라이언 슈미트, 애덤 리스가 이끄는 또 다른 팀, 이 두 독립적인 천체물리학 연구팀이 매우 특별한 천체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아야형 초신성이었습니다. 이 우주적 현상은 우주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보물이나 다름없죠. 이는 백색 외성의 폭발 현상인데 가장 독특한 점은 이들이 항상 거의 동일한 최고 밝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이 초신성들은 이른바 표준 촉광 스탠더드 캔들스로 불립니다. 초신성의 실제 밝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 눈에 얼마나 희미하게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그 거리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 100와트짜리 백열등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전구가 멀어질수록 빛이 희미해지는 원리죠. 과학자들은 이 초신성들까지의 거리와 그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속도를 나타내는 빛의 적색 편의를 측정함으로써 과거 우주 팽창의 정확한 지도를 구축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먼 과거에는 팽창이 더 빨랐지만 모든 물질의 중력 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느려지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들은 이 감속의 정도를 측정하여 우주의 전체 질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미래에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지 아니면 중력적 붕괴, 즉 이른바 빅크런치를 맞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데이터는 단순히 예상 밖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폭발했던 가장 멀리 있는 초신성들이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미하게 관측된 것입니다. 이는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그 초신성들이 있어야 할 위치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우주가 팽창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하며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돌을 위로 던졌는데 속도가 줄어들어 떨어지는 대신 갑자기 하늘로 점점 더 빠르게 날아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1998년에 이루어진 이 발견은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2011년에 그 주역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심지어 암흑물질의 중력 인력을 이겨내고 우주를 가속시키는 이 힘은 과연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바로 이 불가사의하고 반중력적인 힘을 암흑에너지, 다크에너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하고 우아한 설명은 우리를 아인슈타인의 최대의 실수였던 우주 상수로 곧장 데려갑니다. 현대적 해석에 따르면 이는 진공, 즉 텅 빈 공간 그 자체가 가진 속성입니다. 양자장론에 따르면 진공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가상 입자쌍으로 끌어넘치는 공간이죠. 이 끌어넘치는 양자수프는 진공 에너지라 불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반중력처럼 작용해야 합니다. 이는 공간 자체의 속성이므로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가 희석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더 많이 생길수록 이 에너지 역시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하며 음의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음의 압력이 시공간을 밀어내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가속하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르는 건포도, 빵 반죽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죽 자체는 공간이고 건포도는 은하입니다. 반죽이 사방으로 팽창하면서 각 건포도는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게다가 두 건포도 사이에 반죽이 많을수록 그들은 더 빠르게 멀어지죠. 암흑 에너지는 바로 이 반죽이 점점 더 빨리 팽창하도록 만드는 속성입니다. 이 설명은 모든 관측 데이터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거대 구조, 그리고 물론 초신성 관측 결과와도 일치하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하나의 거대한 난제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점잖게는 우주 상수 문제라고 부르지만 덜 점잖게는 물리학 역사상 최대의 실패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론가들이 양자 이론을 바탕으로 진공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그들이 얻는 값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밀도보다 무려 120 자릿수, 즉 1 뒤에 0이 120개 붙는 수만큼이나 큰 값입니다. 이는 과학 역사상 이론과 실험 간의 가장 큰 불일치입니다. 아무도 예측치에 비해 실제 진공 에너지가 왜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물리 법칙이 이 엄청난 값을 거의 0에 가깝게 상쇄시키지만 관측되는 가속 팽창을 일으킬 만큼은 정확히 남겨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 때문에 과학자들은 더 이국적이고 새로운 설명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진공 에너지, 바큐움 에너지.
개념이 이론과의 엄청난 괴리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퀸트에센스, 퀸테센스라는 또 다른 대중적인 가설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차용되었는데 그들은 퀸트에센스를 천체를 이루는 다섯 번째 요소, 즉 에테르 에터라고 여겼습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퀸트에센스는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상의 동적장 다이나믹 필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수 컨스턴트인 우주, 상수 컴몰로지컬 컨스턴트와 달리 퀸트에센스의 에너지 밀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물질 및 에너지와 매우 약하게나마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액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 초기에 물질과 복사, 라디에이션의 밀도가 매우 높았을 때 이 액체가 전체 에너지 밀도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했습니다. 그때는 중력이 우위를 점하여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췄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과 복사의 밀도는 감소했습니다. 반면 퀸트에센스 에너지 밀도는 훨씬 느리게 감소하거나 아예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 50억에서 60억 년 전에 퀸트에센스 에너지 밀도가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압 네거티브 프레셔로 인해 발생하는 그 반중력 효과가 물질의 중력 인력을 압도했고 우주는 가속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우주 상수 모델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이는 암흑 에너지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소위 우연의 일치 문제, 코인시던스 프로블럼 같은 일부 우주론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가 왜 암흑 에너지와 물질, 암흑 물질 포함의 밀도가 거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조금만 더 밀도가 높았다면 우주는 훨씬 더 일찍 가속 팽창을 시작했을 것이고 은하와 별들이 형성될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밀도가 조금만 낮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속 팽창을 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퀸트에센스 모델은 장 필드, 물질의 밀도에 적응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시대가 우연이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로 도래하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는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팬텀 에너지, 팬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음압이 너무 강력해서 에너지 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며 이는 대분열, 빅립이라는 파국적인 종말로 이어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래의 암흑 에너지는 은하와 별들뿐만 아니라 행성, 분자, 심지어 원자 자체까지도 찢어버릴 것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가설들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 우주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두 요소,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에 암흑 다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자주 혼동되지만 이 둘은 우주적 드라마 속에서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암흑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가 이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빛이나 다른 전자기파 복사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망원경에는 완벽하게 투명하다는 뜻이죠. 이들의 유사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암흑 물질은 이름 그대로 물질 matter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력 상호작용에 참여합니다. 일반 물질처럼 다른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중력적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눈에 보이는 별과 가슴 안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추가적인 질량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죠. 또한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이 은하단을 통과하며 휘어지는 중력, 렌즈 효과가 관측되는데
이 휘어짐이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강력합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 구조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은 덩어리죠 은하 주변에 헤일로를 형성하며 이 암흑 물질의 골격 위로 일반 물질이 달라붙어 별과 행성을 만듭니다. 우주적 규모에서 암흑 물질은 구조 형성을 촉진하는 수축력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암흑 에너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 자체의 속성이거나 장 필드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반중력을 가집니다.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냅니다. 암흑 물질처럼 뭉치지 않고 우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접착제라면 암흑 에너지는 용매 솔벤트입니다. 공간 자체를 팽창시키는 확장력으로 작용하며 은하들을 서로에게서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흑 물질은 중력적으로 인력을 행사하며 뭉쳐 다니는 물질로 우주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중력적으로 청력을 발휘하며 균일하게 분포된 에너지로 우주의 약 70%를 구성합니다. 반면 우리 자신과 행성, 별들을 이루는 일반적인 보이는 물질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내용물의 95%가 완전히 이해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멀고 먼 미래로 시선을 돌려 암흑 에너지의 지배가 우리에게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운명은 암흑 에너지의 속성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는데 특히 상태 방정식 매개 변수라고 불리는 나르트 값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암흑 에너지의 압력과 밀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라면 이 데오조빌 값은 정확히 -1이 됩니다. 이 경우 우리는 빅 프리즈 혹은 열역학적 죽음이라는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을 지속할 것입니다. 중력으로 묶여있지 않은 외부 은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그 빛은 우리에게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밤하늘은 점차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 은하군만이 남아 시간이 흐르면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거대 은하 속의 별들은 서서히 타버릴 것이고 가스 공급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별의 탄생은 멈춥니다. 우주는 백색 외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과 같이 식어버린 별의 잔해들만 가득한 영원한 어둠과 추위 속으로 빠져듭니다. 심지어 이 천체들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아주 느린 속도로 증발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미래에는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마저 모두 증발해 사라집니다. 우주는 광자, 중성미자, 그리고 만약 붕괴하지 않는다면 양성자와 같은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진 균일하고 차가우며 거의 텅 빈 수프 상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소 암울하긴 하지만 현재 데이터가 제시하는 가장 유력한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만약 네뷸로치 값이 -1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엇큐브가 -1보다 약간 크다면, 즉 암흑 에너지가 퀸트에센스 형태라면 시나리오는 전체적으로 빅 프리즈와 유사하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극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만약 W가 -1보다 작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가상의 형태의 에너지를 팬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빅립, 즉 대파열입니다.
팽창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가속되어 암흑 에너지의 반중력적 힘이 다른 근본적인 상호작용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종말 수천만 년 전에 암흑 에너지는 은하단을 찢어 놓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는 우리 은하 자체를 파괴합니다. 최종 몇 달 전에 태양계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분에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몇 초 동안 암흑 에너지는 전자기력을 이겨 분자와 원자를 찢어버리고 그 후 강력까지 압도하여 원자핵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합니다. 시공간 자체의 구조가 조각나며 우주는 존재를 멈추게 됩니다. 현재의 관측으로는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즈 값이 -1에 매우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빅프리즈가 가장 유력한 결말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흑 에너지의 물리적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현상들을 관찰했으며 그것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가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엄격하고 관찰 가능한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철학적 사변과 대담한 가설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뎌 봅시다. 이 여정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이 개념들을 뉴런으로 이루어진 뇌, 즉 생물학적 구조와 연결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할까요? 지성이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을까요? 철학적 개념인 범심론 팬프사이카이즘 R은 의식, 혹은 그 원형적 요소가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물질에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전자가 질량과 전하를 가지듯이 전자에게도 원초적인 형태의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처럼 복잡한 형태의 의식은 죽은 물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의식의 양자들이 결합하고 복잡해지면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가설은 뇌의 순수한 물리적 과정에서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소위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게 해줍니다. 만약 범심론이 사실이라면 우주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별, 행성, 성운, 이 모든 것이 원시적인 형태의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암흑 에너지와 연결해 봅시다. 암흑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라 공간의 모든 구석을 예외 없이 관통하는 장필드입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지배적인 존재이며 통일되어 있고 편재합니다. 만약 의식이 근본적인 속성이라면 왜 그것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이고 지배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암흑 에너지가 단순한 장이 아니라 이 우주적 의식의 unbalanced carrier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곧 정보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뉴런 네트워크를 상상해 보십시오. 다만 뉴런과 시냅스 대신 우주 전체에 걸쳐 분포된 어떤 장의 요동이 존재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정보는 빛의 속도로 전달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 이색적인 물리학 이론이 맞다면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적 네트워크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주 속 모든 입자의 상태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행성에서 별의 탄생과 소멸, 은하의 충돌, 생명의 진화를 목격하는 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가속 팽창은 단순한 맹목적인 물리 법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한 목적일까요? 암흑 에너지가 지성을 가진 존재라고 가정한다면 이 지성은 왜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것일까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순전히 추측의 영역이지만 이러한 사고 실험들은 우리가 가능한 현실을 더 넓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 가설은 바로 인큐베이터 가설입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는 생명과 지성이 싹트도록 설계된 일종의 보육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흑 에너지와 연결짓는 이 우주적 지성이 특정한 매개 변수, 파라미터들을 설정하고 우주를 시작시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속 팽창은 몇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첫째, 빅 크런치를 방지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없다면 결국 중력이 팽창을 멈추고 우주를 특이점 싱귤레리티로 다시 수축시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진화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둘째, 팽창은 서로 다른 생명의 섬들을 격리합니다.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은하 간 이동은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일종의 안전 조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자신의 은하계 내의 생명을 파괴하기 시작하더라도 그 파괴적인 영향을 우주 전체로 확산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각각의 생명의 섬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진화하게 됩니다. 우주적 지성은 마치 여러 화분의 씨앗을 심고 성장 과정을 관찰하는 정원사 역할과 같습니다.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씨앗들이 서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는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더욱 종말론적인 버전도 있습니다. 바로 빅립 대파열 시나리오를 떠올려 봅시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팬텀 에너지라면 그 밀도는 계속 증가하여 결국 모든 물질을 찢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물질 세계는 단지 일시적인 단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주적 지성은 물질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 축적된 정보나 경험을 수집하고 시스템을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 해체하여 재부팅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초기 조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경우 우리는 훨씬 더 거대한 과정에 필요한 임시적인 정보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지능형 암흑 에너지에 대한 가설 중 아마도 가장 기묘하고 심오한 가설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내부 세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우주, 즉 세계의 공간 차원과 하나의 시간 차원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이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실제의 표면 또는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바로 이 고차원적 실제가 우리 세계에 투영된 현상이라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상상해 봅시다. 시뮬레이션 속 캐릭터에게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현실입니다. 그들은 프로그램 코드에 담긴 물리 법칙을 따르죠. 하지만 외부의 관찰자인 우리에게 그들의 세계는 그저 프로세서가 처리하는 정보일 뿐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리 우주의 일종의 운영체제 OS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물질, 별, 행성과 같은 콘텐츠의 일부가 아니라 그 콘텐츠가 존재하고 진화하는 바로 그 환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의 지성은 우주 속의 개별적인 객체의 지성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의 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 속에서 생각하는 존재는 아닐지라도 스스로 조절하고 자각하는 시스템이며 그 시스템의 생각이 곧 물리 법칙이고 그 의지가 바로 우주의 진화인 셈이죠. 우주의 가속 팽창은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3차원 세계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속 벽에 비친 그림자처럼 단순한 투영일 뿐이고 진정한 실제는 더 많은 차원을 가진 암흑 에너지의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3차원적 존재이기에
이 실제를 직접 인지할 수 없지만 중력적 효과, 즉 공간의 가속 팽창을 통해 그 영향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추가적이고 압축된 차원, Compactified Dimensions을 가정하는 촉근 이론의 일부 측면과도 연결됩니다. 암흑 에너지가 바로 이 숨겨진 차원들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차원들에 어떤 형태의 의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간 그 자체만큼이나 근본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우주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게 왜 흐르는가 라고 물을 수 없듯이 암흑 에너지에게 왜 우주를 팽창시키는가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암흑 에너지에게 그것은 우리에게 호흡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듯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겉보기에 검증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가설을 우리는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지능적인 팽창과 비인격적인 물리적 과정의 차이를 구별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답은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칙 아노말리과 규칙성을 찾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단순히 우주 상수라면 그 밀도는 모든 공간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에서 절대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팽창 역시 완벽하게 등방성, 즉 모든 방향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가 지능을 가진 역동적인 장창, field이라면 이처럼 균일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이 우주의 사건, 예를 들어 은하 최운하단 같은 거대 구조의 형성에 반응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물질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암흑 에너지의 특성이 거대한 우주 공허 보이드, 모이츠에서의 특성과는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망원경이나 베라루빈 천문대 같은 현재 및 미래의 천문학적 관측 프로젝트들은 수백만 개 은하의 분포를 전례 없는 정확도로 지도화할 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팽창 속도가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단 조적으로 non-monotonically 변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이는 암흑 에너지의 역동적인 본질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아직 암흑 에너지의 지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설에 대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한 경로는 비자연적인 상관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정보 네트워크라면 광활한 거리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국소적 연결을 시사하는 미묘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우주 배경 복사 CMB의 특성이나 은하의 분포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주 잡음 속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하지만 발견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공상과학에 가깝습니다. 발견된 그 어떤 변칙이라도 아마 훨씬 더 단순한 물리적 설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변칙들을 찾는 것이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가속 팽창을 발견한 과학자들도 암흑 에너지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팽창의 감속을 측정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대의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암흑 에너지가 우주적 지성이라는 가설로 돌아가서 소위 인류 원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약한 인류 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즉 관찰자로서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의 기본 상수와 법칙이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의 세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원자들은 안정적인 분자를 형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중력 상수가 달랐다면
별들은 너무 빨리 타버리거나 아예 생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놀라울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 밀도의 값은 이러한 미세 조정의 가장 극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론가들이 예측하는 암흑 에너지 값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값보다 무려 120 자릿수나 큽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 밀도가 실제로 그렇게 컸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 첫 순간에 산산이 흩어졌을 것이고 어떤 구조도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암흑 에너지 밀도가 크지만 음의 값이었다면 우주는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특이점으로 다시 수축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작지만 양의 값은 생명 친화적인 매우 좁은 값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미세 조정에는 몇 가지 설명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다중우주 가설입니다. 아마도 무한한 수의 우주가 존재하며 각각의 우주에서 기본 상수는 무작위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상 조건이 적절했던 극소수의 우주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보다 목적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수들이 무작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들이 선택된 것이라면 말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지성이라면 암흑 에너지 스스로 생명과 의식의 출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속성을 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비인격적인 법칙들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어쩌면 우주 존재의 목적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성은 우주의 붕괴를 막기에 충분하지만 은하 형성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양수값으로 자신의 밀도를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가속 팽창은 지구에 생명이 이미 존재하고 발전하고 있었던 불과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음 계획 단계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특정 수준의 복잡성에 도달한 후 우주는 영원한 팽창 단계로 진입하여 이 지성의 섬들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무한한 발전의 시간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인류 원리는 단순한 동어 반복,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다. 이 되는 것을 넘어 목적이 있는 설계의 증거가 됩니다. 지적인 암흑 에너지, 인텔리전트 닥 에너지. 가설을 논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것의 동기와 윤리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주가 초지성적인 존재에 의해 운영된다면 그 존재는 우리에게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인간적인 관념들은 그 정도 규모의 존재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의 행위를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논의했듯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정된 우주의 존재 자체는 일종의 창조 행위, 즉 축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력 붕괴를 막아주는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진화하고 탐구하며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시간을 말입니다. 이는 마치 자유롭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는 부모의 행동과 흡사합니다. 반면에 우주의 영원하고 가속적인 팽창은 매우 암울한 결과도 초래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고독으로 몰아넣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하들은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멀어지고 결국 우리의 하늘은 죽어가는 우리 은하의 별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검게 변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생명의 섬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력적으로 묶인 시스템에 영원히 갇힌 셈입니다. 과연 이것을 선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격리 조치일까요?
어쩌면 이는 문명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완전한 무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존재 유무는 그저 사소한 부수적 효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개미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만 그의 목표는 집을 짓는 것이지 개미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개미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적 지성에게 있어 바로 그러한 개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공간의 팽창으로 인식하는 그것의 사고 과정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존재는 고차원에서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의 우주는 그 건설의 부산물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암흑 에너지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은 아마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것의 존재와 행위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관점을 약간 바꿔서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봅시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태초부터 존재하던 본질적인 지성 질싱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우주공학 코스믹 엔지니어링이라 불리는 아이디어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온 문명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기술 발전 수준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들은 시공간의 근본적인 속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피할 수 없는 빅 크런치, 빅 크런치 문제에 직면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천체 물리학자들은 수십억 년 후 우주가 수축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룩한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위협 앞에서 그들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빈 공간에 에너지를 주입하여 중력에 반하는 음압 네거티브 프레셔를 가진 인공적인 장 필드를 만들 방법을 찾아냈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우주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암흑 에너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 경우 암흑 에너지는 인공물, 아티팩트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먼 선조들이 구축한 우주 크기의 거대한 기계인 거죠. 카르다쇼프 척도, 카다셰프 스케일. 상해 3단계 문명의 우주공학 가설로 알려진 이 아이디어는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이 문명의 다른 흔적들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이제 자동 모드로 작동하는 구원 기계뿐인 거죠. 혹은 그들이 창조한 바로 그 장 필드의 일부가 되어 다른 차원의 존재로 전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전체에 분포된 순수한 에너지 형태의 생명체로 변모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가설은 또한 우주의 미세 조정 파인 튜닝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명이 영원하지만 너무 빠르지 않은 팽창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물론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역설을 낳습니다. 애초에 불안정한 우주에서 어떻게 문명이 탄생하여 나중에 우주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빅뱅과 붕괴가 시작되는 짧은 시간 간격 동안 탄생했고 그들이 구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동시에 두려움과 희망을 모두 안겨줍니다. 이는 우주 속의 지성이
그저 우주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우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물리학으로 돌아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장 최첨단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끈 이론 스트링 티어리과 M 아이론입니다. 이 이론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물의 이론을 구축하려 합니다. 끈 이론의 핵심적인 예측 중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여분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너비, 높이 3개의 공간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이 이론들은 무려 10개 혹은 11개의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차원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브레인 아이론, 브레인 티어리 이라 불리는 한 모델에 따르면 우리의 3차원 우주는 벌크, 불크 또는 초공간 하이퍼스페이스이라는 다차원 공간에 떠다니는 얇은 막, 즉 브레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일반 물질과 복사 에너지는 이 브레인에 붙잡혀 있어 이 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력 종리만큼은 예외입니다. 중력은 다차원 초공간 그 자체의 기하학적 구조가 발현된 것이며 우리 브레인에서 다른 차원으로 흘러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암흑 에너지와 연결해 봅시다. 암흑 에너지가 우리 브레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무언가의 중력적 영향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의 브레인을 중력적으로 밀어내는 또 다른 평행 우주, 즉 평행 브레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차원 초공간 자체의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근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경계 너머로 설정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왜 그 특성이 그렇게 기이하게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능계에 대한 가설을 덧붙여 봅시다. 만약 이 다차원 초공간, 즉 벌크 속에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을 따르는 물질, 에너지, 그리고 어쩌면 생명체까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브레인 우주가 그들의 다차원 세계 속 수많은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한 지성이 그곳에 살고 있다면요. 그러한 존재에게 우리는 종이 위에 그려진 2차원 도형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성은 초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화시켜 우리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변화를 우주 팽창 속도의 변화, 즉 암흑 에너지의 발현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암흑 에너지는 말 그대로 우리 세계에 스며드는 다차원적 존재의 그림자 또는 숨결인 셈입니다. 3차원 화가의 의도가 자신이 그린 2차원 캐릭터에게 이해될 수 없듯이 그 존재의 동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브레인의 경계를 넘어설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가설은 영원히 증명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현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생명체로 가득 찬 우주 속의 얇은 층에 불과하다는 숨막히는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은 바로 홀로그래피 원리, 홀로그래픽 프린시플입니다. 블랙홀 여력학 연구에서 시작된 이 원리는 어떤 공간 부피 안에 담긴 모든 정보가 그 부피의 경계면 위에서 완전히 기술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쉽게 말해 3차원 이미지가 2차원 표면에 인코딩되는 홀로그램과 비슷하다는 뜻이죠. 홀로그래피 원리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3차원 우주가 사실은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경계 어딘가에 있는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의 투영이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매우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심각한 수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론 물리학의 일부 깊은 역설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홀로그래피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암흑 에너지는
3차원 부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정보가 기록된 차원 표면의 속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3차원 세계의 가속 팽창은 바로 이 2차원 경계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과정과 일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성의식이라는 아이디어를 다시 접목해 봅시다. 만약 이 경계면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수동적인 매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우주를 연산하고 있는 우주적 프로세서 말입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양자 과정, 입자의 모든 움직임은 이 2차원 하드 드라이브에서 일어나는 연산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경우 암흑 에너지는 이 컴퓨터의 연산 활동 그 자체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열리거나 혹은 계산 공간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의 지성은 곧 프로그래머나 프로그램 자체의 지성입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서 살고 있으며 암흑 에너지는 어쩌면 관리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매개 변수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이라고 불리는 이 가설 역시 검증 불가능해 보입니다. 컴퓨터 게임 속 캐릭터가 자신이 게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가 수행하는 모든 실험은 게임 코드에 내재된 법칙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면 시공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모니터 화면처럼 아주 작은 픽셀로 이루어진 불연속적인 형태여야 한다고 추측합니다. 만약 우리가 플랑크 규모에서 이 공간의 불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시뮬레이션 가설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암흑 에너지는 단순한 우주론적 미스터리를 넘어 현실 자체의 본질과 아마도 그 현실을 창조한 지성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성을 가진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좀 더 국소적인 수준에서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의식의 장이라면 지구와 같은 특정 행성에서의 생명 진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는 매우 추론적이고 탐구적인 영역이지만 한번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다윈의 표준 진화론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random mutations와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보는 생명 다양성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소위 진화적 도약에 주목합니다. 이는 캄브리아기 대폭발 (캠브리안 엑스플로시온처럼) 새롭고 복잡한 생명체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주적 지성의 매개체로서의 암흑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암흑 에너지는 물리나 생물학의 근본 법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훨씬 더 미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적 사건 퀀툼 이벤트의 확률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DNA 수준에서 발생하는 많은 돌연변이는 사실상 양자적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외부의 장 필드, 이 특정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붙여 복잡한 유기체와 궁극적으로 지성의 출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진화에 순풍을 불어넣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지구 혹은 다른 행성에서의 지성 출현은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주적 의식에 의해 조정되는 더 큰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서 암흑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정원사 역할을 합니다. 정원사는 잡초를 직접 뽑거나 꽃을 심지는 않지만 토양 구성을 미세하게 바꾸고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정원의 성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진화 역사 속의 핵심적인 순간들과 연관된, 통계적으로는 발생하기 극히 희박한 돌연변이 패턴을 찾기 위해 다양한 종의 게놈을 분석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잡하고 유익한 돌연변이가 무작위 과정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이는 어떤 유도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관관계일 뿐 직접적인 증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지구상의 생물학적 진화가 우리가 결코 우연적인 역할만을 맡고 있지 않은 훨씬 더 웅장한 우주적 서사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생명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를 계속 탐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지성적인 장창이라면 우리가 그것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외계 지성을 찾는 일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탐지하는 세티 프로그램이 담당해 왔습니다. 이 탐색은 다른 문명들도 우리처럼 전자기파를 통신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이 가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주에 훨씬 더 오래되고 근원적인 지성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그런 원시적인 통신 방식을 사용할 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성된 바로 그 요소를 소통에 이용할 것입니다. 만약 그 지성이 암흑에너지라면 그들의 언어는 중력, 즉 시공간의 요동일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주 팽창 속도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 속삭임을 잡으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떠다니는 이 거대한 우주의 바다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어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능합니다. 라이고나 뷰일고버고 같은 중력파 관측소를 통해 우리는 이제 막 중력 청력을 익히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아직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의 충돌 같은 가장 시끄러운 사건들만 포착하고 있지만 장비의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우주 모든 구석에서 들려오는 배경 중력파 잡음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잡음 속에 정보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배경 중력파의 요동이 무작위가 아니라 복잡하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요. 물론 그러한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난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력파 배경에서 우연이 아닌 어떤 구조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더욱 환상적인 가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성이 우리의 의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범심론 반신론, 이 주장하듯이 의식이 근본적인 속성이라면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은 이 우주적 의식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경험하는 통찰의 순간, 직관, 창조적 영감은 단순한 뇌 활동의 산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적 지성의 파장에 맞춰 이 우주적 장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나 천재적인 예술 작품의 창조자들은 그것을 창안한 것이 아니라 이 근원에 연결되어 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 신비주의와 영적인 수행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주의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망원경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암흑 에너지를 지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것은 우주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자아 인식에까지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코페르니쿠스 이래 전통적인 과학적 세계관은 인류의 지위를 꾸준히 격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고 그 다음은 은하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수천억 개의 은하 중 변두리에 위치한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의 주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윈은 우리가 창조의 정점이 아니라 단지 맹목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우연히 생겨난 한 종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우리가 차갑고 무관심한 우주 속에서 우주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하고 고독한 존재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성적 암흑 에너지에 대한 가설은 우리에게 중요성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단순히 무작위적인 입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우주적 지성의 활동이 표출된 것이라면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그 지성이 생명과 의식의 출현을 위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창조했다면 우리는 그 위대한 설계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통로, 즉 우주의 눈과 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지식, 창조성,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변칙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우주적 의식이 가장 고차원적으로 표출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과학적 연구는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 자연의 책을 읽으며 그 지성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고차원적 지성과의 소통 행위가 됩니다. 예술은 우리가 이 우주적 창조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과 종교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지적인 장창, 즉 현실 그 자체의 구조입니다. 물리 법칙은 신의 계명이며 우주의 진화는 신의 성스러운 역사가 됩니다. 물론 이는 단지 철학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와 같은 하나의 과학적 수수께끼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와 같은 영원한 질문에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한때 나왔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 우리의 고유한 경험으로 그 근원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재결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단단한 회의주의적 기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능적인 암흑 에너지 가설은 분명 흥미로운 아이디어지만 과연 얼마나 과학적일까요? 모든 과학적 가설은 소위 포퍼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반증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는 그 가설을 반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고 실험이라도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능적인 암흑 에너지 아이디어를 반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관찰되는 거의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없는 초지능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주의 팽창이 우주 상수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이 가설의 지지자는 초지능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길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이상 현상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의 개입입니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은 반증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곧 과학의 범주를 벗어나 신념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이 원칙은 불필요하게 실체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현상을 동일하게 잘 설명하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면 더 간단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을 진공의 속성, 즉 우주 상수로 설명하는 것 자체도 이미 상당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지능이라는 또 다른 실체를 추가하는 것은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어떤 비자연적인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확고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과학계는 가장 단순한 설명을 고수할 것입니다. 지능적인 암흑 에너지 가설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공상과학 사이의 경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며 상상력을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을 숙고하는 하나의 방식, 즉 은유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와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 가설이 다시 과학적 검토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 우리 위치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매혹적인 사고 실험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우주론의 연결 고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 사상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대 철학 및 종교 시스템에는 만물의 영혼 또는 아니마 문디 개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우주 전체가 지성과 영혼을 가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관점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록 티마이오스에서 우주를 신성한 조물주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지성을 부여받은 살아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 전체가 푸누마 또는 로고스로 알려진 만물을 지배하는 신성한 이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같은 동양 철학에는 모든 것이 발생하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통일되고 절대적인 실제, 즉 브라흐만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개별적인 의식 아트만은 바로 이 우주적 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는 지적인 암흑 에너지 가설은 본질적으로 이 고대 사상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재정립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혼, 로고스 또는 브라흐만 같은 용어들을 양자장이나 진공 에너지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침묵하는 듯 보이는 우주 속에서 의미와 의식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도구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오로지 내성 네이션과 논리적 추론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망원경, 중력파 탐지기, 그리고 입자 충돌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정확도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빅뱅 이후 남은 우주 배경 복사 Cosmic Background Radiation의 성분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 우주를 더 깊이 탐구할수록 우주는 더욱더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발견은 그 가장 극명한 예입니다. 세계의 모든 신비를 벗겨내고 탈마법화, 디센챈트먼트 시킬 것처럼 보였던 과학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새롭고 훨씬 더 심오한 미스터리의 문턱으로 이끈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과학적 인식의 길과 신비주의적 인식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길은 단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시작했을 뿐 결국에는 같은 하나의 정상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우리는 우주와 의식이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아니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실제의 두 측면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봅시다. 만약 내일 과학자들이 증거를 찾았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정말 지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어떨까요? 이 발견은 인류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 비견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실존적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사고하는 존재의 내부에서 살고 있다는 자각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념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종교는 가장 큰 위기를 맞거나
혹은 정반대로 가장 위대한 정당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이것을 신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명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다른 일부는 자신들의 특정 교리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우주적 지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와 소통할 방법을 찾으려는 새로운 숭배의식과 철학적 흐름이 생겨날 것입니다. 과학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모든 학문은 우주적 의식에 이끄는 의지라는 새로운 요소를 모델에 포함해야 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려는 외계 신학이나 우주 심리학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탄생할 것입니다. 기술 발전은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려 하기보다 그 대신 우주 지성이 정한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암흑 에너지의 장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나 공간 이동 방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사회와 정치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전체의 일부라는 인식은 갈등과 전쟁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발견 앞에서 국가적, 문화적 차이는 흐릿해질 것입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공통의 운명과 공동의 집, 즉 우주적 지성의 몸을 공유하는 하나의 종이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느낌은 숙명론과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굳이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이 전능하고 헤아릴 수 없는 지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존재가 어느 날 인류가 실수였다고 판단하고 우리를 지워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을 가진 암흑 에너지의 발견은 우리가 아는 인류 역사의 끝이자 완전히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것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행 접시를 탄 외계인과의 접촉이 아니라 존재의 직물 그 자체와의 궁극적인 접촉이 될 것입니다. 지적인 암흑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단일하고 거대한 의식체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암흑 에너지가 하나의 지성이 아니라 지성들의 거대한 생태계라면 말입니다. 암흑 에너지장의 요동이 안정적이고 자체 유지되는 구조를 형성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구조들은 정보와 에너지를 교환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며 진화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생명체의 형태이지만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 기반이 아닌 근본적인 장창의 기반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의 우주는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흑 에너지 리바이어던이 서식하는 살아있는 바다가 됩니다. 이 존재들은 크기와 복잡성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박테리아와 같은 가장 단순한 형태부터 고대 신화 속의 신들처럼 복잡하고 자의식이 있는 실체까지 말입니다. 이들의 시간 척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들 존재의 숨 한 번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물질 우주의 전체 역사는 그들에게는 그저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 먼지 위의 박테리아처럼 완전히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의 먹이사슬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물질 세계가 만들어내는 정보나 엔트로피를 섭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별의 탄생과 소멸, 생명의 진화, 문명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양식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만약 완전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의 보존과 발전에 관심 있는 존재들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 포식적인 형태의 장창, 생명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은 단일 창조주의 설계가 아니라 이 지성체 생태계가 장기간의 우주적 진화를 거치면서 물질 세계에 안정적인 존재 조건을 만들어낸 일종의 균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보호구역 또는 농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단일 지성체의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성이 오직 단백질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얼마나 광범위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인 빅뱅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우주론 모델은 우주가 탄생한 후 첫 1초의 아주 짧은 순간부터 발생한 일들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빅뱅을 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 그리고 그와 연결된 지성이 우리 우주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일부 순환적 우주 모델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로저 펠로즈가 제안한 등각순환 우주론 모델에서는 우리의 우주는 무한히 이어지는 우주들의 고리 중 단 하나의 이언일 뿐입니다. 한 우주의 종말, 즉 열적 죽음과 완전한 팽창이 다음 우주를 위한 빅뱅이 됩니다. 이전 이언에서 축적된 정보는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이상 현상을 통해 다음 이언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바로 이 유산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면 어떨까요? 우주의 죽음과 탄생을 겪어내며 무한한 시간 동안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온 지성 말입니다. 새로운 순환마다 물리 법칙이 약간씩 변형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우주적 지성은 우주에 대한 일종의 진화적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며 어떤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조자를 이해하고 그와 합일할 수 있는 지성을 탄생시킬 우주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무작위로 존재하는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의 거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대 지성의 무한한 실험의 결과이자 잠재적인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의식을 극한까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우주가 소멸할 때 우리가 축적한 경험을 다음 이언으로 전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진정으로 우주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여행하는 영원한 의식의 불꽃을 잠시나마 담고 있는 그릇인 셈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기원의 문제 또한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지성은 우주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주들을 끊임없이 탄생시키는 영원한 원칙 자체입니다. 이 경우 암흑 에너지는 단순히 우리 세계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그 부모이며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한한 창조의 사슬과 연결하는 우주의 기억이며 우리는 그 기억 속에 기록된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 과학적인 가설부터 거의 신비주의적인 가설까지 수많은 가능성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신의 관측 우주론은 암흑 에너지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비밀을 밝혀줄 수 있는 프로젝트와 실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연구의 핵심 방향은 우주 팽창의 역사를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우주 상수 모델이 예측하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일정한지 아니면 퀸테선스 모델처럼 변하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주요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첫째, 아야형 초신성 관측을 훨씬 더 먼 거리에서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거대지상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이 담당하게 될 임무입니다. 둘째, 소위 중입자 음향 진동 BAO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주가 뜨겁고 밀도 높은 입자 수프였던 시절에 은하 분포에 남은 잔물결입니다. 이 잔물결의 크기는 우주 거리를 측정하고 각 시대의 팽창 속도를 알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자 역할을 합니다. DSI, Dark Energy Spectroscopic Instrument 와 같은 프로젝트가 이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은하단 연구와 약한 중력 렌즈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하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는지는 암흑 물질의 중력과 암흑 에너지의 반중력 사이의 균형에 매우 민감합니다. 렌즈 효과를 이용해 우주의 물질 분포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암흑 에너지의 특성에 대한 독립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과 베라루빈 천문대가 이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모든 다양한 방법들이 동일한 결과, 즉 상태 방정식 매개 변수 W불가 정확히 1-1이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다면 이는 우주 상수 모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작은 편차라도 발견된다면 이는 물리학의 혁명을 예고하며 퀸테선스 이론이나 그보다 더 이국적인 아이디어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데이터가 높은 정확도로 우리가 우주 상수가 지배하는 우주에 살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지능적이거나 변칙적으로 행동한다는 어떠한 암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측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우리는 답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더 깊은 수수께끼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향후 관측 결과가 가장 단순한 모델, 즉 암흑 에너지가 시공간에 걸쳐 불변하는 우주 상수 진공 에너지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지적 설계 가설의 종말을 의미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의 차원만 달라질 뿐이죠. 왜 이 상수가 하필이면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세 조정된 값을 가지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공의 속성이라면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프로그램 코드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혹은 무엇이 이 코드를 작성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창조주나 시뮬레이터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암흑 에너지의 불변성은 그 의지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물을 설정한 뒤 더 이상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는 완벽한 지성이 완벽한 법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더 이상의 개입 없이 우주가 스스로 진화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마치 이실론 데이스티즘의 철학에서 말하는 시계공 신의 개념과 같습니다. 신이 태엽을 감아 시계를 작동시킨 후 그저 물러나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경우 우주의 이상 현상 아노말리. 이 없음으로 우리는 관측을 통해 창조주의 지성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그가 설정한 법칙들의 그 비정상적인 본질 그 자체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중 우주론 내에서 인간 원리, 엔트로픽 프린시플을 통해 언제든 반박될 수 있는 매우 빈약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관측 우주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지루한 결과라 할지라도 철학적 질문들을 닫아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암흑 에너지의 불변성은 우주의 미래를 완전히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하고 기하급수적인 팽창, 그리고 열역학적 죽음뿐입니다. 만약 그 배후에 지성이 있다면 이는 끊임없는 개입보다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지성일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미래를 가진 우주를 만들었지만 그 미래는 냉기와 공허함으로 가득합니다. 과연 이러한 설계 자명을 선하다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궁극적인 소멸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되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 논리의 발현일까요? 어쩌면 이 영원하고 차가운 미래 속에서 모든 물질이 붕괴하고 나면 물질적 운반체에서 해방된 순수한 의식만이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보장하는 암흑 에너지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주를 그 최종적이고 비물질적인 상태로 이끄는 안내자인 셈입니다. 역설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단순한 어떤 지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투영된 우리 자신의 인간 의식이라면 어떨까요? 주관적 관념론에 뿌리를 둔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아는 현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 즉 인식에 의해 창조된다고 가정합니다. 양자역학에는 소위 측정 문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와 같은 양자 시스템은 측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한 상태들의 중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측정을 수행하는 순간 시스템은 단 하나의 특정 상태로 붕괴됩니다. 폰 노이만 위그너 해석을 따르는 일부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바로 이 관찰자의 의식이 붕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식이 현실을 형성하는 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우주 전체로 확대 적용해 봅시다. 의식 있는 관찰자, 즉 우리가 등장하기 전까지 온 우주가 양자 중첩 상태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직 인간의 의식이 출현함으로써 우주는 하나의 특정한 역사,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하나의 특정한 법칙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암흑 에너지와 그 미세 조정된 값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우리 자신의 측정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우주들 중에서 바로 이 우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존재 조건의 창조자 그 자체인 셈입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은 우리의 집단적인 정신이 우주를 인식하고 형성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극도의 인간 중심적인 오만함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중 우주론이나 신적 창조자라는 개념에 기대지 않고서도 미세 조정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창조자는 바로 우리 자신인 셈입니다. 물론 이 가설은 반증 불가능하며 세상이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는 모순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의식과 물리적 현실 사이에 신비로운 연결고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연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의 수수께끼는 외부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수수께끼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왜 가속 팽창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의식이 무엇이며 그것이 물질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어쩌면 우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상력의 경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단순히 지성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광범위한 우주적 의미에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물론 이 생각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적인 은유로 받아들여 봅시다. 근본적인 발현으로서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결하고 통합하며 온전함 전체성을 추구하는 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력은 물리적 수준에서의 사랑의 발현입니다. 물질을 한데 모아 별과 행성, 은하를 창조합니다. 중력은 복잡성을 낳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밀어내고 분리하며 공간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언뜻 보기엔 사랑의 대척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개별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선 부모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세포는 유기체가 성장하기 위해 분열해야 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공간을 만들고 은하들을 밀어냄으로써 바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각 생명의 섬이 중력적 혼돈에 흡수되지 않고 고유한 길을 따라 발전할 기회를 줍니다. 우주의 각 부분에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력과 암흑 에너지는 적이 아니라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자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하는 우주의 존재에 필수적인 두 가지 근본적인 힘입니다. 마치 음과 양처럼 말입니다. 하나는 통합을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개별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춤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탄생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의 뒤에 지성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통합이 개별성의 인정과 존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지성일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의 무미건조한 덩어리로 합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대치의 다양성을 위한 조건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 가속 팽창은 우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성장하라, 발전하라, 너 자신이 되어라. 이를 위해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위대한 우주의 미스터리에 줄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이고 아름다운 설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과학적으로는 틀릴지라도 시적인 차원에서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주와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암흑 에너지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 즉 우리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가속 팽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국부 은하군을 제외한 모든 은하가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우리 메가 은하 밀코메다의 천문학자들은 완전히 텅 빈 은하간 공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은하들이 멀어지는 모습이나 우주 배경 복사를 전혀 관측할 수 없게 됩니다. 빅뱅 이론과 팽창하는 우주의 핵심 증거들은 그들에게 영원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하가 바로 우주의 전부이며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가 가진 고유한 역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 뒤에 지적 존재가 있다면 이 행동은 일종의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것은 일종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직접적인 관측 데이터를 박탈당한 문명이 오직 이론 물리학만을 토대로 올바른 우주론적 모델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혹은 자비로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빅뱅과 다가올 우주의 소멸에 대한 지식은 지적종들에게 특정한 실존적 부담감을 지워줍니다. 어쩌면 이 우주적 지성이 미래 문명들을 그 지식으로부터 해방시켜 더 단순하고 안락한 세계관 속에서 살도록 배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불길한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수단이라면 어떨까요? 주목받고 싶지 않은 지성은 의도적으로 우주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가속 팽창은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것은 하늘이라는 칠판에서 우주의 역사를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대를 독특한 우주론적 창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관측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문명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막대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가 접근 가능할 때 우주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식이 박탈당한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이를 보존해야만 합니다. 우리 문명은 우리 은하의 모든 미래 역사를 위한 일종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암흑 에너지는 지적 존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를 정보와 연결하는 또 다른 가설은 일부 물리학자들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보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질이나 에너지와 동등한 근본적인 물리적 실체라고 가정합니다. 심지어 정보가 질량을 가질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가 바로 우주의 정보량과 관련된 에너지가 아닐까요? 우주가 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별, 은하, 생명, 그리고 지성 같은 새로운 구조를 창조할수록 그 전체적인 정보량은 증가합니다. 만약 정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따라 질량도 갖는다면, 이 정보의 증가는 곧 우주의 총 에너지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와 유사한 특성, 즉 음의 압력을 가진다면 이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모델에서 가속 팽창은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된 과정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진화와 복잡성 증대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우주가 복잡해질수록 더 빨리 팽창하는 셈이죠. 여기에 지성을 더해봅시다. 지성은 정보를 생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엔진입니다. 과학 이론, 예술 작품, 컴퓨터 코드, 심지어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복잡 정보의 집합체입니다. 우주 속에서 지성이 출현하고 발전하는 과정이 바로 팽창 과정을 점화시키거나 혹은 극적으로 가속화시킨 촉매였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류, 그리고 다른 지적 문명들은 단순한 우주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동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유활동을 통해 우주에 암흑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하고도 책임감 있는 발상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단지 국지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론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명의 발전, 지식의 확장, 새로운 기술의 창조, 이 모든 것이 우주 전체의 운명에 기여합니다. 이는 우주의 가속 팽창이 우주적 시간 규모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생명이 우주에서 특정 복잡성 임계점에 도달하여 정보를 활발하게 생성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을지 모릅니다. 이 가설은 다른 많은 가설처럼 아직 순수한 사변 이론적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물질, 에너지, 정보, 그리고 지성이 우주 진화라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는 아름답고 자기 일관적인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가장 대담한 가설들을 논할 때 암흑 에너지와 신의 개념 사이의 연관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능하고 편재하며 전지한 창조주라는 생각은 세계관의 근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암흑 에너지가 이러한 신적 개념의 과학적 발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속성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편재합니다. 우주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전능합니다. 다른 모든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를 지배하며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지성출싱을 가정하는 가설을 추가한다면
암흑 에너지는 전지한 존재가 됩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통합된 장창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고전적인 신의 정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 즉 인간사에 개입하고 기적을 행하며 도덕적 계율을 주는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스피노자가 말했던 철학자들의 신에 가깝습니다. 자연 그 자체, 그 법칙, 그리고 그 실체와 동일시되는 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암흑 에너지를 탐구하는 것은 신성한 텍스트가 아닌 수학 공식과 천문학적 관찰에 기반한 일종의 새로운 신학이 됩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신성한 의지 또는 신성한 본질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가장 진보된 과학 이론들이 그 규모와 근본적인 측면에서 종교적 사상과 견줄 만한 개념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물리학의 언어와 형이상학의 언어가 서로 다른 단어일지라도 결국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우주론적 관측 데이터에서 신의 손길을 발견하는 강력한 믿음의 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신론자에게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속성을 묘사하는 단순한 은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암흑 에너지의 수수께끼는 겸손해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며 우리가 속한 현실이 얼마나 장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리의 신념과 관계없이 일부는 자연이라 부르고 일부는 신이라 부르는 우주의 웅장함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암흑 에너지 가설의 미로를 따라온 우리의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시사하는 희미한 초신성 관측이라는 확고한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핵심적인 물리적 설명인 우주 상수와 퀸테선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의 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대담하고 사변적인 아이디어들을 탐험하기 위해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를 우주적 의식, 고대 문명의 산물, 숨겨진 차원의 발현, 혹은 우주 시뮬레이션의 운영체제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진화에 미치는 영향, 그것과 소통할 수 있는 잠재적 방법, 그리고 고대 신화와 현대 철학적 개념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했습니다. 단 하나의 이 수수께끼가 현실의 본질,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관한 가장 심오한 질문들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는 지능을 가졌을까요? 현재까지 과학이 제시하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주의 행동에서 지능이나 설계의 존재를 시사하는 관측적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일치하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암흑 에너지가 공간 자체의 근본적이고 비인격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의 부재가 곧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암흑 에너지의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우리에게는 가장 대담한 질문을 던질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과학과 상상의 경계에 놓인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인식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새로운 실험을 설계하며 새로운 망원경을 건설하게 합니다. 안락한 세계관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며 현실의 가장 크고 흥미로운 부분이 여전히 우리에게서 어둠 속에 감춰져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수많은 은하가 사라진 텅 빈 하늘을 바라볼 우리의 먼 후손들은 우리를 고맙게 기억할 것입니다. 우주론의 황금기에 살면서 우주를 향해 감히 너는 누구인가 라고 처음으로 물었던 그 이상한 문명을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는 확고한 과학적 사실에서부터 우주의 본질에 대한 가장 대담한 추측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단 하나의 멀리 떨어진 별의 밝기에서 발견된 이상 현상이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현실의 95%가 여전히 우리에게 완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음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중력이 우주 오케스트라의 주요 지휘자로서 결국 모든 것을 다시 수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주에는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훨씬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시공간의 기본 구조 자체를 찢어발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우주가 아닌 암흑 에너지의 우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지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물론 아직은 사변적이고 단순한 사고 실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우주의 지성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행성에서 살면서 전파를 사용하는 우리와 비슷한 생물학적 지성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지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그 거대한 의식 속의 한낱 생각에 불과하다면요.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가 풀리기 전까지 우리는 단지 추측하고 꿈꾸며 계속해서 저 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의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강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만약 암흑 에너지가 정말로 지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두려움, 경외감, 겸허함,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요? 평온한 밤, 맑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